조국의 당이요, 이름이 조국혁신당이라고 합니다. 이 조국의 당이 지지율 9%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좌파 계열 정당 안에서 투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재명의 행동에 실망해서 친문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지도 공천을 주고 조정식 사무총장 공천을 줬어요. 공천을 거의 지 마음대로 해서 여전사 3명이라는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도 다 공천을 줬어요. 이재명의 핵심 채권들도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천 논란이 민주당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지지율도 34에서 5% 올라가지고 39%, 요즘 윤석열 여러 가지 지지율에서 40%에 육박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두 당이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밥에 그나물로 하는데 이재명의 공천 파동이 박살을 내버리고 있어요. 좌파 단체들이 진보연합의 꿈을 이재명이 이루어줬다고 격찬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여기에 지도부가 민주당 윤영덕,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성아 전 초등학교 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고 3일 창당사에서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이재명이 새 진보연합의 용해인이 야는 이름 바꿔가면서 맨날 해먹어요. 기본소득당이라 그러다가 그런 자들이 참가하고 있고, 좌파단체 대표로 그 민족문제연구소장 임원영이 대대로 한국 좌파의 이롱의 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원영이가 축사를 했어요. 자, 임원영이 축사 내용에 보면요. 자,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루었다. 역대 민주당이 이뤘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다라고 했습니다. 임원영이가 이야기하던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 종북 좌파들을 집어넣는 건 심 모양이에요. 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조국혁신정당이 어제 창당했는데 이 당의 정책위 의장에는 박원순의 서울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서왕진이가 지명됐어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하던 은우건 광주대 교수가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 김민석이 형 김민웅 목사, 이 사람도 족보지요. 조정래가 후원회장으로 참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요, 엊그제는 우리 공화당이 왜 국민의힘에 연대하지 않는다고 묻는 광고를 내더니만 오늘은 보니까 자유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자유우파 원외정당 세력과의 총선 연대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물어봤자 국민의힘의 한동훈은 절대로 연대 안 하겠죠. 그래서 종북 좌파 정당들은 과감하게 쌓는 이재명. 왜 임종석이가 탈당할 듯 하다가 안 할 듯 저렇게 했을까요? 그거는요, 이재명이가 이미 저 북하고 관계에서 탄탄하게 열석을 떼주면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임종석이가 탈당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겠죠. 북에서 원하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반해서 한국의 보수는 참으로 혼자 해먹습니다. 집값 더 떨어진답니다.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이 올해 더 떨어진다고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KB부동산 보고서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이 언제일 거냐, 언제 집 사면 되냐, 이런 소리죠.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 22%와 공인중개사 16%는 내년에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회복 요인이 금리 인하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죠. 그냥 부동산에 떠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 수준에서 보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돌아가는 걸로 보거나 부동산 PF나 브릿지론이나 가계부채나 이런 상황을 볼 때 또 은행의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볼 때 실제로 부동산이 바닥에 이를 때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저쯤이면 그럼 올해 금융위기 온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볼 때 올해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올해는 저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부동산 부실 채권이 1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끌족들의 부동산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각종 담보로 은행에 맡긴 이 부동산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니 은행은 담보를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감정가를 낮춰도 경매가 안 되고 은행의 손실이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이 최근 2년 채권 반환 청구액 2,338억의 회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LH토지주택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가구 85%가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 했고 청년층은 58.3%가 더 비관적으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불평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가장 크고요. 주택 소유자만 자산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의 이 주거 불평등을 이렇게 다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2달 지났는데 685개 건설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중에 종합건설사가 79개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쌓아둔 곳간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데부터 무너지고 재벌계 건설사들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대출 이자에 허리 휘는 가게 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최대 27.1%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 대다수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고금리 장기화가 되면서 이자가 급등해서 서민 가구가 이 이자 내려고 식료품 지출을 줄이고 이자 지출을 늘리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약발 없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분양은 쌓이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정부의 지금 세금 감면만으로 수요 유입이 어렵다. 해결책은 가격을 낮추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안 낮추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야 사지요. 자, 그런데 세금 혜택 준다고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 13주 연속 하락세, 매수세가 위축되고 대출 축소가 되고 기업 악재로 지금 고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부동산이 올해가 최악이라고요. 올해 최악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에 좋았던 시절은 제가 볼 때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호황 때 엄청나게 웃돈을 주고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망들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 빅5라고 부르는 현대백화점, 롯데, GS, 신세계, 한국의 재벌급 유통 빅5에서 최소 5천억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 한국의 재벌 유통회사 같은 데서도 자신의 유통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유통 체인 등을 사들였는데 아니면 이커머스 등을 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다 손실이 발생하면서 M&A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이마트는 G마켓의 영업권 상각 때문에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이마트가 G마켓 인수 온라인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 2022년에는 655억, 작년에는 321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애초 G마켓은 이익을 잘 내는 회사였는데 이마트가 인수하면서 지금 온라인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조 4천억에 인수한 G마켓이 이마트의 첫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배달 전문 식당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과거 전단지 시대가 그립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 70만 음식 경영자들이 팬데믹 이후 반등세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배달 음식 주문에 익숙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난 이후에 배달 음식 자체에 대한 주문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 배달 매출에 의존했던 배달 전문 식당들이 비상이 생겼고 일부 강남 같은데 공유 주방에다가 같이 주방을 운영하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간판을 내리고 배달 음식 시장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배달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했는데 배달 식당 창업 등을요 망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이 플랫폼이 수수료를 워낙 올려가지고 팔아봤자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배달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한 통닭집 같은 경우에는 27.3%를 차지하고 있고 광고 많이 하는 데는 40%쯤 된다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최대 7.2%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배달 음식점이라는 게 해봤자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총체적인 유통기업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요즘 보면 3월 한 달간 통닭 2마리 9,980원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인가요? 이래 요즘 광고를 내죠. 자, 5,000원 통닭 이런 것들을 광고를 내고 유통 대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초로 줄면서 유통 공룡들이 다 겁을 먹고 있어요. 대규모 유통기업도 동네 배달기업도 다 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이 공간을 차지했느냐. 요즘 이 기사에 보면 대륙에 섞여 깊어지는 네이버 고민했습니다. 한국 플랫폼도요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저가 플랫폼 공세 때문에 한국의 네이버 같은 공룡도 지금 네이버 보면 광고하고 이커머스를 하는데 광고는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때문에 저가 플랫폼 때문에 재미를 보지만은 네이버가 요즘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4분기에 판매 매출이 지금 28.3%가 늘었지만 거래액 성장률이 4.9%로 국내 전자상거래 평균 성장률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직구 플랫폼의 영향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져서 버티지만은 네이버가 굉장히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직구 앱 성장세, 한국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이 세 업체가 알테시라고 하는데 사용자 수가 1,509만 명, 국내 1위 쿠팡의 50%가 넘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새 2배가 늘었고 작년 8월 달에 뒤늦게 온 테무는 5개월 만에 11배가 늘었고 시인도 1년 새 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했던 사람이 중국 직구업 때문에 요즘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 한국에 1,500만 명 가량이 쓰고 있는 중국의 쇼핑 앱들이 유해 제품까지 버젓이 판다는 거예요. 의사 처방 필요한 멜라토닌도 팔고 있고 국내 반입이 금지됐는데 직구로 쉽게 구하고 이거 외에도요 문신의 염료, 접착제, 프린터, 토너, 향초 이런 것까지 팔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벤조피렌, 납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이런 것들을 호르몬제까지 지금 멜라토닌을 팔고 있고 각종 성과 관련된 이런 좋지 않은 물품까지도 팔고 있고 한국의 관세청이 이걸 적발을 못 해내고 있고 환경부가 적발해서 차단을 요청해도 국내 본사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이 걸러낸다 하지만 일일이 걸러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건강에 피해를 겪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플랫폼이 한국 플랫폼을 잡아먹고 한국의 유통 대기업을 죽이고 나가서 한국의 배달 식당까지 죽이고 이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 다 죽이고 있어요.